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김종찬입니다. 네, 저번 이제 웹데이터 크롤링 특강을 잘 모두 수강을 해주셔서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특강을 수강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재해주신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일일이 이제 문자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제가 직접 육성으로 답변을 남겨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크롤링 관한 영상들을 시청을 해주시고 실습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뭐 여러분들의 이제 그 관점에 맞춰서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제 컴팩트하게 짜여진 강의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크롤링을 할 때는 사실 셀레니움이라는 라이브러리만 쓰기보다는 뭐 뷰티풀숲이나 리퀘스트와 같은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같이 동원해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이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셀레니움만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좀 이 데이터 크롤링이나 데이터 분석과 같은 니즈가 있을 시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또 특강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려주신 이 Q&A에 대해서 하나씩을 좀 읽어보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면은 저작권상 문제되는 점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냐? 이 저작권 문제는 이제 내가 크롤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때, 무단으로 사용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지죠. 어떤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그냥 크롤링만 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크롤링을 해서 내가 데이터만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그 크롤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이익을 창출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크롤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 이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굉장히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기업에서 또는 그 웹사이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은 웹상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술작품과 같은 데이터들은 어떤 저작권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아마 그 이미지를 크롤링을 해와서, 만약에 어떤 작가들의 이미지를 막 크롤링을 해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단순히 뭐 이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을 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법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학습 목적으로 크롤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자체의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피터를 사용하는 특별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사용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데이터 분석가 입장에서 이 데이터 분석을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 4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수집과 저장에 대해서 지금 다룬 겁니다. 그래서 물론 프로그래머가, 어떤 데이터 엔지니어가 이제 웹크롤러를 이용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파이참이나 아니면 VS 코드와 같은 툴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왜 주피터 노트북을 썼느냐? 주피터 노트북에 어떤 장점이 있냐? 주피터 노트북은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그 결과를 직접 시각적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크립트 코딩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어떤 내가 코드에 관련한 일관적인 프로그램을 쭉 짜서 그거를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고 컴퓨터에서 디버깅이라는 절차를 밟고 또
컴파일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VS 코드나 파이찬 같은 툴을 쓰게 되면은 내가 중간에 이제 코드를 실행하면서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가 직관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웹 크롤링을 할 때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이 코드의 결과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로 그런 직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 데이터 분석가가 굉장히 좀 요구하는 니즈 중에 하나였어요. 분석가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잘 구성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도출해서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파일이나 디버깅의 과정을 일일이 쭉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빨리 이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적용하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을 위해서 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까지 이 쭉 모든 절차들을 하나씩 거쳐가면서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또는 데이터 분석과적 입장에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툴을 사용을 한 거고요. MS 엣지에서도 똑같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 시작 메뉴 가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켜줄 수가 있어요.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를 키지 마시고 주피터 노트북을 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크롬에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피터 노트북 안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링크. 여기 보시면 http 127.0.0.1 해가지고 하나의 일련의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를 복사하셔서 여기 MS 엣지에서 구현을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은 이 주피터 노트북이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오픈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스트링을 연결할 때 작은 따옴표를 이용한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문자열이라고 봐요. 문자열.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숫자라고 하는 데이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따옴표나 아니면은 쌍따옴표 같은 데이터로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따옴표를 사용해서 쓰거나 문자 1을 쓰거나 아니면은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문자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스크립트 코드에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 태그들 중간에 쌍따옴표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다 만약에 쌍따옴표를 해주게 되면은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걸려있는 태그가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따옴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해줬고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문자열을 다룰 때에는 원래 작은 따옴표를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방식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BS4,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그 크롤링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HTML에 있는 태그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패스, X패스라고 하는 어떤 경로를 가져와서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특강이 또 열리게 되면은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건 이제 경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 쉽게 이제 분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X패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준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가 BS4나 리퀘스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와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별도의 특강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볼게요. 정형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방법. 사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표 형태의 데이터죠. 표 형태의 데이터가 뭐예요? 네, 이런 데이터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정형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컬럼이라고 하는 영역이랑 컬럼, 그러니까 데이터 항목을 나타내는 컬럼, 네, 컬럼, 이 컬럼이랑 이 데이터의 번호를 나타내는 인덱스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값들, value라고 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정형 데이터예요. 정형 데이터. 그럼 이 정형 데이터는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부르냐면 RDBMS라고 불러요.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한 줄 한 줄 쌓여 있는 형태를 정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비정형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법이라고 하시면은 아마 우리가 이 엑셀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또 활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사진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표 형태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의 구조에서는 저런 이미지를 컬럼에다가 집어넣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깨져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의 컬럼에는 한 가지의 데이터 타입밖에 올 수가 없고요. 그 데이터 타입은 숫자 또는 문자 데이터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정형 데이터를 굳이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No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DB, 그 DB에 NoSQL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사진이나 그림 같은 데이터를 픽셀이나 또는 뭐 명암값 같은 것들을 숫자 형태로 바꿔서 저장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사진이나 그림은 엑셀이나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툴에 직접 저장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데이터 구조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용량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하는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추천드리지도 않고 프로그램 상으로는 가능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실제 분석할 때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데이터, 이 시트 자체를 불러오질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불러오더라 하더라도 분석이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 사진을 저장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진 파일의 이름을 저장을 해서 그 사진 파일이랑 매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NoSQL이라는 DB를 사용하거나 이미지를 픽셀 형태로 바꿔서 쓰는 게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가격 정보 혹은 품목 정보가 변할 경우 컴퓨터가 캐치해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특정 태그를 찾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하드 스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크롤링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특정 웹서버에 계속 접근을 해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디도스라고 하는 공격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여러 가지 서버 컴퓨터에다가 내가 잠재적인 특정 시간에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는 크롤러들을 막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크롤러들이 특정 일자에 특정 시간이 딱 되면은 동시에 작동해서 특정 웹사이트 다 들어가가지고 그 웹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웹서버는 자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환하다가 이 자원의 어떤 용량, 수용할 수 있는 이 명령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도스 공격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웹 개발자나 웹 퍼블리셔들이 이런 품목이나 가격 정보를 가격 정보의 태그를, 이 정보가 변할 경우라고 얘기한 건 태그를 아마 바뀔 경우라고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태그를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까 이런 엑스패스 있죠? 이런 형태의 엑스패스를 특정 이미지랑 특정 어떤 그 가격에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변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if문이나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은 if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뭘 가져올 수가 있지만,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걸 컴퓨터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스킬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동원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알고리즘 트레이딩 같이 컴퓨터가 뭐 특정 행위를 자동으로 시키는데 여기도 자동으로 행위한다는 것 자체에서 특정 조건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건문을 이용해서 if와 같은 조건문을 이용해서 특정 정보가 어떻게 변할 때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런 건 정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태그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모르면은 가져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크롤링 상에서는 아마 이게 좀 더 아주 하드한 스킬들이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이썬으로 특히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만약에 구현을 하시려면은 자바스크립트의 웹 퍼블리싱하는 부분에 있어서 태그들이 수시적으로 변동되는 형태의 태그를 삽입하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태그들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캐치해 올 수가 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6번째, 사이트에서 정보가 개인적으로 수집되는 걸 원치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웹 퍼블리셔들이나 웹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태그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콘서트 티켓 있죠? 요즘 임영웅 유행하잖아요. 임영웅 우리 효도 좀 하겠다고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을 딱 우리가 이제 가져오려고 웹사이트에 딱 접근을 하는데 벌써 매진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이런 크롤러와 같은 매크로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은 그런 리미트 에디션이나 특정 뭐 기간 판매 이런 것들을 막 사거나 암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웹사이트에선 그걸 원치 않겠죠. 그러면은 이 HTML 제너레이터를 암호화시켜놨다기보다는 그런 태그들이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거나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암호화시켜놓는 방법. 쿠키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안이죠, 보안. 해킹이 들어올 때,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방어 설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는 HTML 구조를 바꾸는 형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게끔 해야겠다라고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위에서 이제 질문 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세 번째로 아예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자동으로 수집해왔죠. 그럼 크롬 드라이버와 같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방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겠죠. 웹에다가 이제 심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댓글 공작 사건 때문에 실제로 구글에 있는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대신 이제 뭐 우회하는 방법들을 또 여러 가지 또 나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또 답변 드릴게요. 그 위의 질문이랑 이제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뭐 구조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바꿔서 우리가 웹 데이터를 수집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할 때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뭐 수기로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파이썬으로 만약에 이제 그런 뭔가 자동화된 매크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파이썬으로 되지 않으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좀 활용을 하면은 이 HTML과 엮여져 있는 이 웹의 자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웹에서 표현되는 데이터에는 동적 자원이라는 게 있고요. 다이나믹이라는 게 있고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정적 자원, 스태틱 리소스, 다이나믹 리소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동적 자원을 다룰 때 보통 이제 웹 퍼블리셔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동적 자원을 관리를 해요. 동적 자원을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은 데이터가 이제 가변적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즉 데이터를 가변적으로 변하게끔 우리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없도록 웹에 있는 어떤 태그의 구조들이나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그런 함수들을 짤 수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똑같이 활용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언어들을 좀 더 익히셔야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
네, 파이썬으로도 물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굉장히 하드한 스킬들이 동원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소프트웨어를 아주 철저하게 잘 막으면은 그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겠죠. 네. 가장 간단하게 이게 왜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하느냐. 위에서 이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매크로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서버 자체에다 부하를 주거나 디도스 같은 걸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을 막아놓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좀 이제 큰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우회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네, 또 질문 한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집 말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매크로 프로그램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에서 재고 관리하는 이제 사이트인데 웹 기반으로 그 회사의 ERP, 회사의 전사적 통합 시스템 같은 데 접근을 해서 업무 처리를 보는 데였어요. 거기도 똑같이 이렇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셀레니움을 활용하시면 돼요. 셀레니움에는 지금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썼었는데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짤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웹서버에서 기반으로 오픈되어 있는 ERP 프로그램들 있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은 역시 똑같이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셀레니움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회사 내에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이제 물론 정말 하드한 코딩 스킬을 이용을 하면은 자동적인 매크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단계에서도 업무 자동화라고 하죠. 이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RPA라고 불러요. RPA. 로보틱스 프로세싱 오토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특정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역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아마 RPA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 관련된 자료들이 좀 나올 거예요. RPA 파이썬. 그래서 RPA 파이썬이라고 검색하면 시중에 이제 교재도 몇 권 나와 있고요. 네, 이 실제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알아서 만들어주고 이메일도 자동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도 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 때는 보통 이제 주피터 노트북보다는 VS 코드나 아니면 파이참 같은 프로그램 개발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 익혀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디테일한 방법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드리면은 또 Q&A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동영상 같은 경우는 크롤링하는 방법이 있나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MP4 파일이나 이런 형태로 크롤링을 해야 하는데, 사실 방법은 있습니다. URL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은 동영상도 수집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사실 구글링을 하면은 코드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오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추천하진 않아요. 동영상을 크롤링해서 저장을 하면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딩이라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크롤링을 해서 저장을 할 때 이 비디오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오류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코더를 잘 적절하게 찾아서 심어줘야 되고, 또 웬만한 이제 그 동영상을 제공하는 특히 유튜브와 같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프로세싱을 걸어서 추출해오는 것들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크롤링 해오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있고요. URL 라이브러리와 리퀘스트라는 함수와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랑 셀레니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대신 이제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정형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진 않고 파일이나 뭐 NoSQL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될 수 있겠죠. 다른 방법들은 아까 위에서 좀 설명드린 바와 같이 HTML 태그 자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BS4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레니움과 다르게 장단점이 있어요. BS4 같은 경우에는 좀 구조화되어 있는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BS4와 같은 방법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도 영상을 촬영을 해서 특강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패스로만 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아까도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HTML 태그 자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동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어떤 이 구문을 이용해서 스크립트 펑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윤리적인 문제 보통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데이터들은 웹에 오픈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지도록 아직 법이 제가 알고 있기로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즉 웹에다가 그 데이터를 기재해 놓는 사람이 이 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 같이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에서 특정 동영상, 컨텐츠 동영상들을 자동으로 수집해와서 내가 그걸 특정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불법으로 유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정보를 긁어오는 단계, 그냥 단순히 정보를 긁어왔다. 자동으로 웹에서 정보를 긁어왔다. 여기에 관련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좀 법조계나 AI,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데이터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법률이 디테일하게 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었어요. 16년도에 처음 유럽에서 이제 통합 형태의 법령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좀 이런 법과 같은 문제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수집하는데 일단 현재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데이터들은 웹사이트에 올려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근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수집을 해온다. 애초에 전자공시 시스템 자체에 재무제표를 쉽게 가져가라고 제공하는 API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데이터들입니다. 내가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해서. 대신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특정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랑 어떤 사람의 신상 정보를 올렸다. 그러면은 내가 그 데이터를 수집해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올린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수집한 사람은 난 올려져 있으니까 수집을 한 것뿐이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걸 만약에 악의적으로 내가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공적기관처럼 개인에게 공적 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경우와 다르게 대형 쇼핑몰들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스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난이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아까 위에랑 똑같은 이제 질문이죠. 만약에 아까처럼, 위에처럼,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이버나 구글과 같이 크롬 드라이버를 통제를 하거나 정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도록 엑스패스를 막는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자바스크립트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펑션들을 활용을 해서 다이나믹한 동적인 형태의 데이터들을 캐치를 해와가지고 그걸 정적인 형태로 바꾸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파이썬 파워 코딩을 이용해서 또 뭐 그런 동적인 파트를 잡아와서 뭐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하드 코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드한 코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큰 기업들의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방어하게끔 이제 웹 퍼블리셔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수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익과 직결된 데이터들은 특히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웹에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 웬만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법적인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건 문제가 되죠. 아까도 그걸 매크로를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한다던가 정치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영향을 준다던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개별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그게 굉장히 불법적으로 활용된다던가 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웹사이트는 HTML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네, HTML이 이제 규약입니다. HTM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HTML로 기본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거는 HTML이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롬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MSH 같은 거 아까 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들이 다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는 인터넷 어떤 웹브라우저에 맞는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드라이버도 있고요. MSH 드라이버도 있고 다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셀레니움에서 제공하는 API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셀레니움 같은 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검색창에 셀레니움 쳐볼까요? 셀레니움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버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레니움 공식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보셔서요.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제 크롬이 아니라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쓴다, 파이어폭스를 쓴다, 사파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사용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크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하고 편해요. 크롬 드라이버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강력하고 편하기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로 실습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웹드라이버 가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API 형태로 여기는 이제 설명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셀레니움이라고 하는 이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어떤 걸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MSH 드라이버 따로 있죠? 그리고 사파리 드라이버도 따로 있고요. 크롬 드라이버 따로 있고요. 네, 다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웹페이지라도 사용자에 맞춰서 제각기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 같은 거 있죠. 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웹사이트에서는 세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션이라는 개념과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특정 IP를 감지해서 그것들을 자기 회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동작들을 가지고 있어요. 세션이랑 키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각각 크롤링을 하면 다른 데이터를 얻습니다. 왜냐? 크롤링해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에서 반환받은 데이터를 크롤링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크롤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회원가입을 해서 로그인한 사람, 로그인 안 한 사람 크롤링을 해오면은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웹사이트에 이제 같은 세션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러면 이제 해킹과 직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주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느냐, 뭐 다른 구조를 이 웹사이트 내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느냐, 그 특정 구조를 파악해서 어떤 이 웹사이트의 어떤 방어적인 시스템을 뚫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석가가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네,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겠죠. 네. 아까도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웹에는 세션이랑 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세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IP에 부여받은 키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롤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르게 수집이 돼요.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변하는 경우에도 엑스패스만 변하지 않는다면은 데이터를 변화를 반영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반영합니다. 엑스패스가 변하지 않고 데이터만 바뀐다. 그럼 변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아까도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크롤링을 해온다는 거는 웹서버 안에 들어가서 그 서버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웹서버가 나한테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를 보여준 상태에서
내가 웹서버로부터 요청한 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크롤링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엑스패스는 그대로고 데이터만 바뀌었다. 그럼 바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네, 다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데이터 마이닝이랑 기계학습 그리고 이제 신경망 알고리즘 같은 강의를 제가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같은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비지도학습, 지도학습, 신경망 알고리즘, 딥러닝,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실무, 비즈니스, 문제 해결 방법 이런 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더 특강 같은 거 좀 내가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요청을 해주시면은 네, 아마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이 더 개설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파이썬의 추가적인 유용한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관심 분야에 생기는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크롬이 아닌 검색 엔진에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우리 셀레니움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크롬뿐만 아니라 네, 다른 웹브라우저 검색 엔진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네. 두 번째로 분석가가 주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지 기업에서 일하는지 프리랜서로 일하는지 이거는 뭐 셋 다 일해요. 네. 기업에서도 일하고요. 국가기관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도 활동을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의 생태를 잘 좀 이해를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쉬울 수 있는데요.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얻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존 기업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없겠죠. 분석팀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외부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시켜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자기가 가진 기업 내에 있는 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서는요. 또 뭐 금융권도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좀 실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는 데이터 분석 팀을 만들거나 또는 사원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릅니다. 제가 강의하는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이제 전 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이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팀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사원들을 트레이닝 시킨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기존 사원들이 또 뭐 자기들이 원래 하던 분야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학습 자체를 100% 수용하지 못하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감도 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분석팀을 만들면 문제가 뭐냐? 어떤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겠죠? 그렇게 이제 일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런 합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을 아예 채용을 하는 형태로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느 직군이든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어떤 코딩이나 이런 코딩과 같은 이런 교육 내용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추가가 됐죠. 네. 기본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은 이렇고요.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일을 하고요. 기업에서도 니즈가 있어요. 기업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있습니다. 네. 국가기관도 있고, 기업에서 일하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본인이, 그건 이제 기업의 성격이나, 내가 좀 공무원 스타일이다. 아니, 난 좀 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다.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선택해서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볼게요. 크롤링의 예시로 스카이스캐너, 항공정보를 보여주는 앱이 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요. 이 코드가 크롤링을 자동화할 수 있다. 네, 자동화할 수 있는 코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는 구현이 좀 어렵고요. 하나의 코드를 짜서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지속적으로 실행을 시켜줘서
이 프로그램이 특정 시간 내 또는 특정 시간별로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돌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건 뭐 좀 사실 코드를 바로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데, 이게 사이트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서버마다 다, 뭐 사이트마다, 뭐 아니면 앱마다 또 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구현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뭐 쉽게 이게 좀 제가 제공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 첫 번째로 그냥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 자체를 띄워놓지 않고 헤드리스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 자체를 화면에 띄워놓지 않고 메모리상에 이제 이 코드를 올려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특정 웹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뜨지 않고 웹 내에서 작동이 되면서, 웹이래. 이거 여러분 PC 내에서 작동이 되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수집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프로그램 형태로 짤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사례는 이제 제가 아마 뭐 VS 코드 같은 걸 좀 보여드려야 될 텐데, 간단한 코드는 좀 어렵고요. 이게 이제 특정 타임,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서 특정 타임별로 데이터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하지만 뭐 설명드렸다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 형태로 짜면은 웹사이트에 이제 수집해온 데이터를 바로바로 띄울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건 이제 VS 코드라고 하는 코딩을 할 수 있는 편집 툴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이건 이제 코드를 입력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코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롤링 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이 있죠. 네. 여기 이제 제가 어떤 앱을 만든 거냐면은, 이건 제가 이제 옛날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앱인데, 잠깐 실행시켜 볼까요? 이거를 좀 잠깐 간단하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웹서버에서 이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웹서버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PyMySQL이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이거는 좀 추후에 한번 더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짠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파이썬으로 웹을 만든 거예요. 파이썬으로. 그래서 파이썬으로 웹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파이썬으로 제가 저만의 웹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만의 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에 데이터 같은 걸 입력하면은 뭐 머신러닝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되게끔 VS 코드란 툴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다 이런 크롤러 같은 것들을 넣어서 크롤링도 자동으로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이건 굉장히 복잡하죠. 아까 위에서 우리 셀레니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웹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냐. 네, 이게 이제 BS4, Beautiful Soup이라고 하는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온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화장품을 만드는 사이트, 그러니까 화장품, 각각의 이제 화장품 사이트 있죠. 이니스프리,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겠죠. 뭐 더 페이스샵, 올리브영 이런 사이트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이렇게 수집을 해온 다음에 얘를 웹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웹에다가 이렇게 다시 띄워놓는 형태로 이 데이터, 이 프로그램을 하나 짠 겁니다. 웹 프로그램을 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크롤러도 자동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런 크롤러들을 만들어 놓고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고 얘를 웹에다가 심어 놓거나 작동을 시켜 놓으면은 얘가 돌면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딱 봐도 좀 복잡해 보이죠? 예, 그러니까 자동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좀 간단하진 않고요. 코드가 좀 복잡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또 특강을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뭐 플라스크 웹을 구현하면서 뭐 이런 크롤러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네, 이런 실습도 추후에 한번 같이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진 않고요. 방금과 같이 파이썬 스크립트 형태로 만들어서 웹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오게끔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또 볼까요?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겠죠. A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해와서 어떤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해왔는지 태그를 붙여주고요. B 사이트에 대해서 또 각 데이터를 불러와서 컬럼에다가 B 사이트를 추가를 해줘가지고 그런 두 개의 사이트 같은 두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서 올려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방법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쇼핑 있죠? 그냥 여기서 제가 만약에 뭐 요즘 많이 뭐 유행하는 어떤 아이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유행하는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아이폰, 이거 새로 나온, 뭐 광고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쇼핑이라는 태그 보면 이제 뭐 쿠팡, 옥션, 애플, G마켓 이런 데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뭐 크롤링은 아니고요. API 공개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띄워줄 수 있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여기 이런 G마켓이나 쿠팡 같은 데 들어가서 사면은 이 사이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물품을 파는 거니까 굉장히 좋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B2B 입장에서 이 쿠팡이나 사이트에 이제 이 정보들을 내가 이런 검색 엔진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 요청을 하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건너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도록 이 API를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해주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노가다로 이런 크롤러들을 다 일일이 짜서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지금 이렇게 가격 비교 이미 하고 있죠? 네, 이렇게 구글에서도 아이폰 12 검색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쭉 가져와서 띄워주는 거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시트를 저장할 수 있는지, 이 시트를 저장한다는 거는 아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 엑셀 전용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썬 엑셀, 오픈 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은 시트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 라이브러리는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파이프 인스톨 오픈 py 엑셀, 얘를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함수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시트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역시 인터넷 창에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다 나와 있어요. 오픈 파이 엑셀 어떻게 쓰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아마 참고를 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실 겁니다. 네. 크롬의 다른 웹 엔진 아까 설명드렸죠? 네, 우리 여기 그 셀레니움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쓸 수가 있다. 사파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오페라, 구글 크롬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원래 저장된 것과 다른 코드를 이용해서 가격 정보가 저장된다면은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코드를 써야 하나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금 보셨다시피 뭐 이 데이터가 아까처럼 한번 쳐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격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격이 아니라 뭐 할인된 가격 정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까요? 옥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옥션 들어가면은 원래 가격 있고, 만약에 여기 할인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체크문이 되어 있고 할인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거기 태그를 보면은 실제 이제 그 가격이 적혀 있는 태그와 다른 위치에 이제 태그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 할인된 가격에 대한 어떤 이 정보가 있는 거. 아까 우리 이마트 한번 들어보고요. 이마트. 이런 데는 안 나와 있고. 이마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가격 정보가 쭉 있는데, 여기 가끔씩 할인돼서 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가격 정보가 따로 또 있다. 그러면 태그가 다릅니다. 여기 이런 거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죠, 이거. 지금 질문하신 게. 볼까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태그가 달라요. 가격 태그 있죠? 가격 태그. 가격 태그가 있는데 얘랑 별개로 이 할인 태그가 따로 또 있어요. 가격 태그랑 별개로 할인하는 태그가 따로 걸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OPT 프라이스라는 영역이 있고 ORG 프라이스라는 영역이 있죠. 다르게 있네요. 그쵸? 이거는 이제 이런 태그들을, 이런 차이가 있는 태그들 있죠? 얘네들을 캐치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코드를 따로 짜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셀레니움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뷰티풀스를 이용해서 짜면 훨씬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짜시면은 아마 충분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질문이 여기까지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이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거의 좀 1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렇게 뭐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다는 거는 수업을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셨다는 얘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여기 이제 더 부가적인 좀 내용들을 좀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좀 이 강의에 대한 니즈나 열정을 표해 주시면은, 기관이나 학교에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런 특강이 더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제가 더 디테일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더 별도로 궁금하신 거나 내가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지메일로 gmail.com으로 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정말 이 부분은 내가 궁금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아래 위에 써져 있는 이 메일로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많이 좀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지만요. 좀 많이 좀 부족했을 거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요. 더 특강의 기회가 있다면은 더 디테일하고 좋은 콘텐츠를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A를 좀 영상 형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좀 아래쪽에 이제 질문을 올리신 분들, 뭐 이게 질문 올린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정렬돼서 저한테 질문이 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쭉 내 질문 좀 뒤에 나와서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봤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들이 공유가 되면은 또 여러분들이 내가 궁금한 거 말고도 더 좀 인사이트나 시각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이 Q&A를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Q&A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들으신 여러분들께만 제공이 되는 영상이고요. 추후에 더 원하시는 강의나 콘텐츠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열어주실 거예요. 이런 특강 같은 기회들을.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네, 다음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저희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열정에 대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Q&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강사의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